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정세균 총리님과 국무위원님 국정을 돌보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서울 노원병의 김성환입니다. 기후위기와 그린 뉴딜에 대해서 총리님께 좀 여쭈려고 합니다. 좀 나와주실까요? 화면을 좀 띄워주실까요? 총리님 화면 보이십니까? 예, 여기 보입니다. 저 보시면 첫 번째 그림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났던 호주의 산불입니다. 저 산불 때문에 대한민국 국토보다 더 많은 국토가 타버렸습니다. 그 오른쪽 그림은 시카고 부근인데요. 거의 모스크바보다 더 겨울에 온도가 더 내려갔습니다. 정반대로 올해 시베리아의 가장 모스크바보다 더 높이 있는 마을의 온도가 38도까지 올라갔습니다. 바로 옆에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장마입니다. 중국의 샨샤댐이 무너지면 어느 정도 피해가 있을지 예측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죠? 느낌이 어떠십니까? 예, 그 기후 변화가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 앞에 다가왔구나 하는 생각을 요즘에 저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기후변화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게 3차 세계대전이라고 할 만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기후변화는 경제위기를 넘어서 아마 코로나보다 100배, 1000배 큰 위기가 온다면 기후위기다. 그런데 문제는 그 위기가 닥쳤다고 하는 것을 절감하는 순간 더 이상 우리가 대책을 세울 수 없다. 이런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동의하십니까? 예, 그래도 뭐 최근년에 파리 협약도 비준들을 하고 또 나름대로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해서 뭐 특정국은 동의하지 않는 나라도 있습니다만은 세계인들이 그 경각심을 가지고 대비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기후 위기를 막는 문제는 전 세계가 함께 해야 되는 일인데요. 대체로 이성적인 과학자들과 유엔의 기구들은 기후 위기를 막으려면 이미 이 기온이 1도씨 올랐는데 1.5도씨 이상으로는 올라가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2030년까지 현재 이산화탄소를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늦어도 2050년까지는 탄소 순배출 제로 사회로 가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취지에 동의하는 나라가 이미 전 세계에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선진국,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의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까지를 포함해서 2050년까지는 순배출 제로로 가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지난 7월 14일 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셨고, 디지털과 그린과 사회 안전망을 축으로 한 계획을 발표했잖아요. 대부분이 긍정적인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특히 그린 뉴딜과 관련해서는 일부 전문가들과 단체들이 약간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죠. 그 비판적인 목소리의 취지에 대해서 총리님 혹시 이해하십니까? 예,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사실 그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는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탄소 배출량을 줄인다고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실행에는 매우 굼뜬 그런 나라였죠. 그래서 심지어는 뭐 기후 악당이다 뭐 이런 오명까지 쓰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우리 경제 체제가 그런 쪽으로 산업도 그렇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사실은 마음은 급하지만 또 현실은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그 국민들께서 함께 고민하고 공감하고 뭔가 방책을 만들어가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저도 절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회가 굉장히 탄소를 많이 쓰는 사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도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정부의 목표가 명확해야 합니다. 지금 대체로 이 비판의 요지의 핵심은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실제로 2050년 탄소 제로를 선언하고 있고, 그 탄소 제로를 선언하면 실제로 그 탄소를 줄이기 위한 이행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저탄소 사회 혹은 넷제로를 지향한다고는 얘기했지만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게 구체적이지 않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비판의 요지가. 동의하십니까? 예, 그리고 뭐 2030까지 우리가 제출한 탄소 절감 목표도 좀 소극적이다라고 하는 평가도 받고 있고, 지금도 이제 확실한 방안들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어떻게 선언은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게 데이터로 그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는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공허한 것이고, 또 오히려 신뢰를 깰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아시는 것처럼 금년 말까지 우리가 유엔에다가 LEDS라고 하는 것을 제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때까지 긴 시간은 아니지만 활발하게 이 문제가, 국회는 국회대로, 시민사회는 시민사회대로, 정부 또한 함께 동참해서 제대로 된 논의를 통해서 계획을 잘 만들고 국제사회와 그중에서도 앞서가는 나라들과 발을 맞춰 가면서 함께 나가야, 그래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원래 올해로 예정되어 있던 피포지 회의도 있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2050년 이제 장기 탄소 발전 전략을 세워야 되는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만 좀 집중적으로 공론화 작업을 해서 기왕에 저희가 기후 분야의 선도 국가로 가겠다고 대통령 비전을 얘기하셨잖아요. 그럼 목표를 좀 정확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실 수 있겠죠? 예,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요. 그냥 막연하게 저탄소 사회로 가겠다는 것과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 제로로 가겠다는 것은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 현재 석탄 발전소가 60개 있습니다. 이미 지어져서 가동하고 있는 것은 2030년, 2050년까지 문 닫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때 허가가 나서 현재 지어지고 있는 것들, 이것은 현재대로 하면 2050년을 넘어갑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개혁을 세워야 됩니다. 재생에너지 굉장히 비중이 낮습니다. OECD 국가 중에 꼴찌입니다. 어떻게 어느 정도 속도로 갈 것인가 로드맵을 다시 짜야 합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휘발유차, 경유차 언제까지 쓸 건지에 대한 계획을 정밀하게 세워야 합니다. 이 전체 계획을 세우기 위한 노력을 좀 더 강화하게 해야 되는데요. 이것 때문에 이제 그린 뉴딜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린 뉴딜을 제가 보기엔 지구를 살리는 일이기도 하고 또 우리 인류를 살리는 일이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우리가 이 길로 갈 텐데 몇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사례를 몇 가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저희랑 같은 소위 2008년도에 저탄소 녹색 성장이라는 걸 했습니다. 저탄소 녹색 성장과 우리 지금 대통령이 하고 계시는 그린 뉴딜, 저는 개념상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보시기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 같으십니까? 예, 뭐 문패는 같은데 내용물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매우 조심해야 될 일은 뉴딜, 그린 뉴딜이다, 또 저탄소 경제로 간다, 이렇게 해놓고 내용은 달라서는 똑같은 우를 범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제 이명박 대통령께서 저탄소 녹색 경제를 표방을 하셨지만 실제로 그 예산의 한 60% 정도를 4대강 사업에 투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표방하는 슬로건과 내용이 달라서,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도 아직도 저탄소 사회에 대한 네트 제로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공감도 아직도 상당히 뒤처져 있는 상태라고 보기 때문에 정부가 선도하는 노력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국민들과 소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당시를 되짚어 보면요. 이명박 대통령이 저탄소 녹색 성장을 하시겠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유수의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여러 회사들이 풍력산업에 참여했고요. 삼성과 LG와 같은 대기업은 태양광에 참여했습니다. 그렇게 참여를 했는데 실제 이 선언과 행동이 달라지면서
그 기업들이 결국 다 막판에 철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으려면 정부의 메시지가 일관되어야 합니다. 그 일관된 메시지가 있어야 시장이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오를 다시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해외 사례들도 좀 보겠습니다. 독일 사회입니다. 재생에너지 하면 독일이라는 얘기까지 나왔었는데요. 최근에 독일이 풍력과 태양광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만 2012년에 독일의 태양광 큐셀이라는 기업이 파산했습니다. 그것을 우리 한화가 인수해서 지금 세계 1위 기업이 됐습니다. 독일의 가장 큰 태양광 기업인 그러니까 솔라월드 2017년에 파산했습니다. 독일이 태양광 정책을 보조금 지원 정책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 저가 태양광 때문에 사실상 독일은 망했습니다. 태양광은 늘어나지만 그 돈은 중국이 벌어갑니다. 다음 보시죠. 풍력.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선남해안 풍력 갖고 남해안도 제주도에도 지금 풍력을 하려고 하는데 이명박 정부 때 저희가 녹색 성장을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텐데 그 10년을 까먹는 바람에 지금 베스타스나 지멘스와 같은 기업과 국내 기업의 격차가 기술적으로 한 3년 정도의 격차가 납니다. 다음 상황 보시죠. 최근에 저희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중앙정부, 지방정부 합해서 수천만 원을 줍니다. 이것 때문에 테슬라가 돈을 벌어갑니다. 다음이요. 오토바이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에 오토바이가 200만 대 있는데요. 환경부가 10,000대 정도씩 보조금을 줍니다. 중국의 전기차 생산 단가가 판매 단가가 170만 원입니다. 우리나라가 보조금으로 대략 18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줍니다. 국내의 유수한 기업이 중국산 오토바이를 수입해서 표지를 바꿔서 소비자가 보태서 300만 원이 넘게 팝니다. 중국 좋은 일만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0.5톤짜리 트럭하고 1톤짜리 트럭하고 환경부가 보조금 계산을 잘못하는 바람에 생산 가격하고 달리 소비자가는 1톤 트럭이 더 싸지는 이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한 것은 저희가 그린 뉴딜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밀하게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죽 서서 개줄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 산업만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린 뉴딜을 하는 이유는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일자리를 키우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잘 하려면 저는 공무원들이 부지런하게 연구하고 특히 정부가 발주하는 조달 물량에 대해서는 혁신적으로 조달을 해서 그런 공무원들이 승진하고 인센티브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바꿔야 된다. 소위 혁신 조달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님이 갖고 계신 계획이나 의지를 좀 말씀해 주세요. 예, 뭐 저는 정치를 하기 전에 기업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혁신 조달이 얼마나 필요한가 잘 알죠. 중소벤처기업이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었는데 납품 실적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아무도 쳐다보질 않습니다. 그러면 그 기업은 망할 수도 있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그 혁신 조달을 강조하면서 그 목표를 세워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뭐 연간 한 4천억 정도 이렇게 그 딱 그 목표를 세워놓고 혁신 조달을 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이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런 노력을 통해서 중소벤처기업들이 기술력을 키워갈 수 있고 또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을 정부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정부 조달과 공기업과 광역정부와 기초정부 모두가 다 결과적으로 지구도 살리고 국내의 산업과 일자리를 살릴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하려면 일종의 총괄, 일종의 이 컨트롤 타워 같은 게 있어야 될 텐데요. 그 부분까지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달청에서 이제 혁신 구매 목표제라는 것을 도입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수의 계약도 허용을 하고 또 혁신 구매를 해서 혹시라도 공무원이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불편을 당할 경우에는 그 면책도 부여하는 그런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 혁신 조달과 관련해 가지고는 대통령께서도 직접 말씀을 하실 정도로
우리 정부가 중요한 과제로 알고 추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이 부분이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산업부 장관님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조정훈 의원께서 우리 이 한국판 뉴딜의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내용을 잘 살펴보면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특히 원전이나 화전은 주로 이제 대기업이 공사를 해서 그 이윤이 한전이나 대기업한테 가게 돼 있는데 재생에너지 그러니까 풍력이나 태양광은 그 특성상 서울 수도권에 있는 분들보다는 아무래도 땅이 넓은 농촌이나 어촌이나 산촌 쪽에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도 자세히 구조를 보면 큰 것은 주로 대기업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종의 주민 참여형 사업 제도를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근데 자세히 보시면요. 그림표 보시면 1km 안에 있는 읍면동의 주민들 5명 이상만 모이면 이게 주민 참여 사업으로 둔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더 많은 그 해당 지역에 일종의 이윤들을 좀 차등화하면서 1km 안에 혹은 그 해당 시군구에 그 해당 시도에 혹은 전 국민들이 약간의 이윤에 차등을 두면서 일종의 그린 펀드 같은 걸 통해서 일종의 모든 사람들이 지구도 살리고 돈도 버는 그래서 그것이 국가 균형 발전과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제도 설계가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은 우리 재생에너지 사업 같은 경우가 기존의 어떤 중앙집중형 사업을 이제 분산형으로 할 수 있고 또 주민의 참여를 북돋을 수 있습니다. 참여는 주민의 참여뿐만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수용성을 높여가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범위의 문제는 아마 조금 다양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좁게 해석할 필요도 없고 또 너무 커지면 또 그 사업 수행에 또 장단점이 생기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그 탄력적으로 잘 할 수 있는 방법 찾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사례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기부 장관님 심심하실까봐 좀. 아무도 안 찾아주시는 것 같아서. 이번 한국판 뉴딜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그린 스마트 스쿨입니다. 네, 그런데 맞습니다. 그 과제 이상으로 중요한 게 일종의 그린 스마트 팩토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기부에서 일종의 스마트 팩토리를 2022년까지 3만 개 만드는 그런 과제 수행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스마트 팩토리에 일종의 아리백을 붙이는 것 지금 엊그제도 발표가 났습니다만 애플이 2030년까지 자기가 생산하는 모든 제품은 재생에너지로 하겠다. 그것에 SK 하이닉스가 동의해서 2030년까지 SK 하이닉스도 재생에너지로 이제 반도체를 생산해야 되는 그런 시대로 바뀐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을 스마트 팩토리 3만 개를 만드시는 주무장관께서는 어떻게 그린 소위 아리백과 연계해서 하실지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현재 그 스마트 공장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3만 개를 목표로 해서 15,000개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지금 말씀하신 아리백, 그러니까 100% 재생 에너지만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지금까지 만들어진 스마트 공장은 주로 자동적인 어떤 데이터 축적 쪽으로 집중되어 있었고요. 앞으로 그린 뉴딜이 이제 그 작동이 되기 시작하면 저희도 이 스마트 공장을 하면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그 많은 부분이 전기 에너지를 써야 하기 때문에 이 전기 에너지를 아리백과 같은 재생 에너지와 연결시키는 방법 이런 것들을 지금 더 부가적으로 검토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 주 과제가 현재 환경부로 가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중소기업부하고 산업부가 협업해서 좀 체계적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이제 환경부하고 하는 일 중에는 그린 벤처 100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 그린 환경과 관련된 부분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기술을 가진 벤처 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재 공고가 나가 있는 상태인데요. 거기에 이런 재생에너지 부분에 새로운 기술을 가진 벤처 기업들을 발굴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스마트 공장의 아리백 프로그램을 접목하는 일, 이것을 좀 더 저희가 활발하게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특히 그린 뉴딜은 2050년까지 탄소 제로 사회를 지향하는 30년짜리 거대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우리 인류의 운명이기도 하고 지구를 살리는 일이기도 한데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일이 우리가 가야 될 운명적인 길입니다. 이 길은 절대로 원자력과 석탄으로 갈 수 없는 새로운 길입니다.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열어나갈 거냐, 이 기후위기에서 기후 선도국가로 가는 그 길목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대한민국이 지구도 살리고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모범국가가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